페르소나가 강해질수록 진정한 자아로부터 더욱 멀어진다. 탈용 부모님을 더 많이 도울수록 왜 당신은 더 무능하다고 느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러한 과도한 보살핌이 깊은 승인 욕구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 있나요? 부모님의 진정한 자율성이 바로 당신의 불간섭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영상에서는 특정 형태의 도움이 당신과 부모님 모두의 개별화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위장된 상호 의존으로 변하는 때를 어떻게 식별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부모님과 진정으로 성숙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끝날 무렵 당신은 가족 관계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킬 도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부모님을 돕는 데에는 불편한 비밀이 있습니다. 감히 누구도 직면하려 하지 않는 숨겨진 진실이죠. 마치 세대 간의 침묵하는 합의,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교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환의 본질은 가족 무의식의 깊이를 탐험할 때에만 드러날 것입니다. 진정한 분리는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이 역동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들을 통해 함께 여정을 떠나봅시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0번째 주제에서 당신의 자기 발견 여정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 놀라운 패턴을 밝힐 것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뒤집힌 미로, 자녀가 안내자가 될 때, 인생에는 가족 역할이 조용히 뒤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한때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 이 점진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그렇게 미묘한 춤이 시작되고 성인 자녀들은 나이든 부모님에 대한 점점 더 큰 책임을 맡게 됩니다. 어머니를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여기며 자란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어머니는 항상 제공자였고 문제 해결사였으며 결코 약점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어머니는 연약함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신체적일 수도, 어쩌면 감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아들은 어머니가 인정하기도 전에 이러한 징후를 감지합니다. 그는 필요를 예상하고 재정 문제를 해결하며 의료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바로 목적의식, 유용함, 그리고 힘의 감각입니다. 마치 처음으로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묘하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이 새로운 역할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연약함이 그의 자아를 충족시킵니다. 그의 정체성은 보호자, 구원자의 역할과 얽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더 많이 떠맡을수록 어머니는 더욱 물러나며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녀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을 빼앗고 있을 수도 있는 의존에 굴복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역동을 알아차리시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명시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일상적인 몸짓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돕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필요한 것 이상으로 행동하고 관찰해야 할 때 개입하며 지지해야 할 때 결정하도록 이끄는 무의식적 동기의 미래에 있습니다. 윤근 무의식이 항상 의식에서 불균형한 것을 보상하려 한다고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님 삶의 미래에서 안내자 역할을 맡을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불안감, 즉 필요로 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욕구를 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첫 번째 역설입니다. 때로는 덜 돕는 것이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들의 능력 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도전에 맞서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들과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대 간에 투사되는 그림자 모든 도움 행위는 그 안에 그림자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 안에는 윤기 우리에게 가르쳤듯이 우리 자신 안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구원자가 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을 그림자 속에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도움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너그러움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매일 몇 시간씩 병든 아버지를 돌보는 데 전념하는 중년 남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약을 정리하고 병원 예약을 잡고 특별식을 준비합니다. 사회의 눈에는 그는 모범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좌절감이 커져갑니다. 그의 일부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이 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림자 속에 살면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이 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감정을 부정함으로써 그는 간접적으로 그것들을 관계에 투사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도움은 비록 신체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지만 두 사람 모두 느낄 수 있지만 명명할 수 없는 분노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는 차례로 이러한 표현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아들을 무의식적으로 벌하는 방식으로 더욱 의존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상호 의존과 분노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세대 간 도움의 그림자는 미묘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보살핌으로 위장된 과도한 통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호로 위장된 유아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염려로 정당화된 사생활 침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이러한 측면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식하고 의식 속으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돕는 것이 우리의 자아를 충족시키고 통제 욕구를 만족시키며 죄책감을 덜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마침내 더 의식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너그러움은 우리의 선행 뒤에 숨겨진 더 어두운 동기를 인식할 때 태어납니다. 모든 보살핌이 순수하지 않고 모든 도움이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바로 이 수용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부모님의 필요를 모두 존중하는 도움을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역설입니다.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돕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부분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원한 간병인의 가면 윤근 세상과 관계 맺기 위해 우리가 쓰는 사회적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인에게 보여주는 얼굴이며 종종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본질이 아니라 단지 얼굴일 뿐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그리고 착한 아들이나 착한 딸만큼 강력한 페르소나는 거의 없습니다. 이 페르소나가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당신은 가족 내에서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형제자매들은 부모님께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이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까 당신에게 전화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가장 책임감 있고 가장 세심하며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쌓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완벽한 딸이라는 역할 중심으로 구축한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책임감과 부모님에 대한 보살핌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이제 45살이 된 그녀의 삶은 부모님의 필요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관계를 미루고 다른 도시의 직업 기회를 거절했으며 자신의 사명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만 친구 관계를 제안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자신에 대해 더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하면 그녀는 분개하며 반응합니다. 부모님께는 제가 필요해요. 그녀는 말합니다. 이것은 제 의무예요. 그러나 이러한 확신 뒤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간병인 정체성 없이 그녀는 누구일까요? 그녀가 완벽한 딸이 아니라면 그녀는 누구일까요? 영원한 간병인 페르소나의 위험성은 그것이 우리 존재의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질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성, 창의성, 선교, 분노. 이 모든 에너지들은 효도의 재단에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억압된 에너지들은 표현될 길을 찾을 것이고 종종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가면이 얼굴과 합쳐질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 해결책은 이 페르소나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존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격의 다른 측면들도 스스로를 표현할 공간을 갖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착한 아들이나 딸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 꿈, 한계를 가진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역설입니다.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부모님이 승인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까지도 우리 자신의 전체성을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하다 길을 잃는 영웅. 용심리학적 세계에서 영웅 원형은 우리의 정신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도전들을 극복하고 성장하며 한계를 초월하도록 이끄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이 원형이 가족 역학에서 고착되어 우리를 부모의 구원자로 변모시킬 때 위험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필수적인 존재라는 데서 오는 피로감과 은밀한 자부심이 뒤섞인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웅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용과 맞설 기회를 주지 않을 때 그는 그들이 자신의 힘을 찾을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춘기 때부터 가장 역할을 맡았던 한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어머니의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 모든 것을 고치는 사람,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5살이 된 지금도 그는 이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러한 문제들 중 많은 부분을 스스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머니가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그는 미묘하게 그녀를 낙담시킵니다. 그녀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고 위험을 지적하며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어머니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는 어머니가 진정으로 자율적이 된다면 자신의 영웅적 역할이 의미를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영웅 구원자 원형은 부풀려질 때 양쪽 모두를 약화시키는 의존적 관계를 만듭니다. 영웅 자녀는 구원자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일부를 희생합니다. 부모는 차례로 자신의 자율성, 문제 해결 능력, 자신감을 발전시키거나 유지할 기회를 점진적으로 박탈당합니다. 윤근 원형이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중립적인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자녀의 영웅주의는 부모를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도전에 맞설 때 곁에 있는 것입니다. 대체가 아닌 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어려움이 포함될지라도 그들의 여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역설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언제 영웅처럼 행동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가두는 애정의 밧줄 윤기 개별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라고 여겼던 사랑은 감정적 의존과 섞일 때 미묘한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양측을 덫에 가두는 의존적 유대를 숨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를 지지합니다.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도와드렸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자유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나요? 아니면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나요? 진정한 바람이었나요? 아니면 죄책감이었나요? 관대함이었나요? 아니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였나요? 매일 예외 없이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딸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이 습관을 사랑과 염려의 표현이라고 정당화합니다.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전화를 걸 수 없을 때 그녀는 지나친 불안감과 압도적인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받지 못하면 짜증을 내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애정의 몸짓으로 시작된 것이 의무로, 둘을 경직된 행동 패턴에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밧줄로 변모한 것입니다. 둘 중 어느 누구도 이 밧줄이 딸이 자율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어머니가 다른 사회적 연결수단과 정서적 만족을 찾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윤근 진정한 사랑이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합쳐지거나 통제하거나 결정하려 하지 않고 각 존재의 독특한 여정을 인정하고 축하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님을 도울 때 우리의 도움은 강압이 아닌 자유의 행위가 됩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감정 패턴에 기반한 자동적인 반응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사랑으로 위장된 정서적 의존은 그분들이 나에게 해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는 나 아니면 누가 그분들을 돌보겠어? 심지어 내가 항상 곁에 없으면 그분들은 너무나 상심할 거야와 같은 문구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정당화는 고귀해 보일지라도 종종 버림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 비합리적인 죄책감 또는 승인받고 싶은 욕구를 숨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역설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던집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이 스스로의 여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불편함, 어려움, 심지어 외로움과 마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같은 것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재단이 감옥이 될 때 감사는 인간의 심리 발달에서 가장 고귀한 미덕 중 하나입니다. 융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깊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감사가 심리적 감옥으로 변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갚을 수 없는 빚에 가두는 영원한 감사의 신화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받은 것을 갚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원한 존재적 빚을 짊어진 것처럼 끝없는 상호 관계의 순환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원한 감사의 신화는 선물이 되어야 할 것을 빚으로 변질시킵니다.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한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의 부모님은 자신이 누리지 못했던 기회를 아들에게 주기 위해 안락함을 포기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남자는 부모님에게 무기한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는 부모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여행하고 싶을 때도 모든 휴일을 부모님과 함께 보냅니다. 그는 현대 세계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조언일지라도 모든 중요한 결정에 대해 부모님과 상의합니다.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의 부모님이 속으로는 이러한 지나친 감사의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의무의 굴레를 만들기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빚으로 변모된 감사는 부모와 자녀가 성인 대 성인으로 관계 맺는 것을 방해하며 부모는 항상 주는 사람이고 자녀는 영원히 받는 사람인 유아화된 패턴을 유지시킵니다. 융은 진정한 감사는 짐이 아니라 해방시키는 힘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갇히지 않고 과거를 인정합니다. 미래를 희생하지 않고 기원을 존중합니다. 건강한 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받았고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역설은 놀라운 것을 드러냅니다.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 자신과 그들을 영원한 감사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잊거나 경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선물은 자율적이고 완전한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의 성취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 자녀의 의무 유산, 우리 집단 무의식 깊이에는 세대를 아우르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의무와 관련된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죄책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인류의 일부로서 짊어지고 있는 정신적 유산입니다. 선조의 사슬을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과 집단의 것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 문화는 자녀가 부모에게 져야 할 의무에 대한 엄격한 도덕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동양의 유교에서 효라는 개념부터 서양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화적 명령은 우리 집단 정신 안에 깊은 층을 형성해 왔습니다. 융은 이것을 원형적 발현, 즉 우리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우리의 행동을 형성하는 원초적인 형태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아시아계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를 흡수했지만 자신의 기원 문화에서는 전통적이었을 노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죄책감은 부모님이 그녀의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분명히 말할 때조차 지속됩니다. 꿈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조상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봅니다. 그녀를 못마땅하게 바라본다. 이 여성은 개인적인 발전과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효도라는 원형적 요구 사이의 긴장을 경험하고 있다. 성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조상에 대한 죄책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세대에 축적된 기대를 우리와 연결하는 초개인적인 힘이다. 이를 인지한다고 해서 개인적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개별적인 여정에 진정으로 속한 것과
집단적인 인간 경험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짊어지는 것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윤근 우리에게 이러한 원형적 힘들과 의식적으로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조상의 전통을 완전히 거부하지도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집단적 유산과 독특한 여정 모두를 존중하는 의식적인 관계를 찾아야 한다고 말이다. 이것이 7번째 역설이다. 우리의 죄책감 중 일부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임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개별적인 선택에 대해 더욱 진정하고 의식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흐름을 지니고 있는가? 어떤 조상들의 기대가 좋은 아들 또는 딸이 되는 것의 의미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형성하는가? 가족의 둥지를 넘어선 필수적인 비행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핵심 개념인 개성화는 우리가 의식적, 무의식적 성격 측면을 통합하여 심리적으로 분화된 개인이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부모와의 유대만큼 이 과정을 도전하는 관계는 거의 없다. 먼저 떠날 용기를 가졌던 사람만이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다. 오늘날 당신이 부모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들과 공개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가? 그들이 못마땅해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필요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진정한 성인기라기보다는 길어진 청소년기에 가까운 순종, 복종 혹은 반항의 패턴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가? 부모님의 종교적 가치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한 적 없는 40살 남자를 상상해보라. 그는 비록 은밀히 의심과 질문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믿음을 계속 실천하고 같은 의식에 참석한다. 그는 이러한 의심을 표현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깊은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는 순응하는 척 가면을 유지한다. 반복되는 꿈속에서 그는 창문이 잠긴 집에 갇힌 자신을 본다. 이 남자는 아직 개성화를 위한 필요한 심리적 분리를 이루지 못했다. 그의 외적인 충성은 그를 내부에 분열된 거짓 상태에 머물게 한다. 윤근 진정한 개성화는 단순히 부모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신을 분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여주었다. 그것은 이 생각은 내 것이지 그들의 것이 아니다. 이 가치는 내 것이지 단순히 내가 받은 것을 반복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감정은 나에게 속한 것이지 단순히 그들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건강한 분리는 부모를 버리거나 감정적인 유대를 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러한 유대의 본질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아이 같은 의존이나 청소년기 반항에 기반한 관계에서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는 성인들 간의 관계로 말이다. 8번째 역설은 부모님과의 진정한 친밀감은 우리가 그들로부터 충분히 분화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진정으로 분리될 수 있을 때만 진정으로 함께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작업일 수 있으며 가장 해방적인 작업이기도 하다.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자신에게 말이다. 부모의 용, 피할 수 없는 대면. 개성화의 여정에는 윤기 부모 콤플렉스라고 부를 만한 것, 즉 우리의 실제 부모가 현재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정신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부모에 대한 강력한 내적 이미지를 대면해야 할 때가 온다. 부모 콤플렉스를 변화시키는 것은 부모의 이미지와 내면의 아이를 모두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 부모의 용은 우리의 실제 부모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 형성되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에게 힘을 행사하는 감정으로 가득 찬 정신적 구성물이다. 우리가 이 콤플렉스들과 대면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도움은 무의식적인 투영에 의해 오염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멀고 비판적인 인물로 보았던 한 여인을 상상해보라. 이제 50살이 된 그녀는 늙고 병든 아버지를 돌본다. 아버지는 온화하고 취약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해결되지 않은 아버지 콤플렉스의 렌즈를 통해 그를 계속 인식한다. 중립적인 언급에서 비판을 보고 어떤 요구든 과도한 요구로 해석한다. 그녀는 완벽한 간병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내면으로는 분개하며 결코 받지 못한다고 믿는 승인을 여전히 찾고 있다. 현재의 취약한 실제 아버지는 대면되지 않은 용인 내면의 아버지와 혼동된다. 윤근 진정한 성숙은
우리의 실제 부모 자신만의 상처와 한계를 가진 오류투성이 인간과 우리가 지니고 있는 내면화된 부모 이미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 과정은 과거의 실수에 대해 부모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투영과 왜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용과의 대면은 단 한 번의 극적인 사건인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인식, 분화, 통합의 점진적인 과정인 경우가 더 많다. 꿈을 통해 사소해 보이는 갈등 중에 또는 치료 중 통찰의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부모를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권위, 친밀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관계 맺는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깊은 내면 작업이다. 9번째 역설은 현재의 실제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로부터 지니고 있는 내면화된 부모들을 대면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부모님을 돕고 있을 때 나는 진정으로 오늘날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인물들에게 반응하고 있는가? 해방의 길 위에서 의미 있는 만남 윤근 인과성이 아니라 의미에 의해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설명하기 위해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가족관계에서 이러한 동시성의 순간들은 우리가 도움과 의존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을 때 자주 발생한다. 우리가 새로운 수준의 의식에 준비되었을 때 삶은 우리에게 동시성의 거울을 제공한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연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 관련성 있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 정확한 순간에 손에 들어오는 책들, 정립되지 않은 질문에 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꿈들 말이다. 오랫동안 홀어머니의 문제 해결사였던 한 남자를 상상해보라. 수년 동안 그는 수도꼭지 고치는 일부터 어머니의 재정을 관리하는 일까지 모든 실용적인 문제를 처리했다. 어느 날 어머니를 도울 사람을 고용할지 고민하면서 어머니를 버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그는 우연히 옛 이웃을 만난다. 이 이웃은 자신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외부 도움을 거부했지만 요양보호사들과 새로운 우정을 발전시키면서 활기를 찾았다고 비교하며 이야기한다. 같은 주에 이 대화를 알지 못하는 어머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동시성적인 사건들은 그의 정신이 이미 움직이고 있던 방향을 확인시켜주며 그에게 필요한 단계를 밟을 용기를 주었다. 윤근 동시성이 종종 중요한 심리적 전환의 순간에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보여주었다. 우리가 오래된 가족 패턴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을 때 우리 주변의 세상은 우리에게 신호와 확인을 제공하기 위해 공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의미 있는 만남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내부와 외부가 일치하여 이전에 보이지 않던 더 깊은 패턴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그것들은 종종 오름의 느낌을 가져오며 그 길이 기존의 가족 관습에 도전하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10번째 역설은 우리가 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때임을 보여준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진실을 향해 나아갈 때 우주는 우리를 앞으로 이끄는 동시성적 확증으로 응답하는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밝히겠다고 약속했던 놀라운 패턴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가족관계의 패턴을 초월하려 할 때마다 삶은 항상 우리에게 길잡이와 징조를 제공합니다. 부모라는 거울, 탐색 중인 영혼의 반영 각자의 무의식에 내재된 여성적, 남성적 측면인 융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개념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강력하게 발현됩니다. 종종 우리가 부모님을 과도하게 돕도록 이끄는 것은 이러한 원형적 에너지의 무의식적인 투사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우리 자신의 영혼의 투사로 인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나 어머니와 어떻게 관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 안에서 당신이 숭배하거나 악마화하는 특성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강렬하고 겉보기에 불균형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측면은 없나요? 이것들은 아니마 아니무스 투사가 작동하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양육적 완벽함의 구현체이자 관계와 정서적 돌봄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인물로 보는 딸을 상상해 보세요. 커리어에서 성공한 임원인 이 딸은 어머니에 비해 정서적인 문제에 있어 깊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계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어머니와 상의하고 어머니의 조언을 선호하여
자신의 직관을 무시합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아니마, 즉 내면의 여성 원리를 외부의 어머니에게 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투사는 그녀를 정서적인 문제에서 유아적인 상태에 머물게 하는 동시에 어머니를 이상화하여 그녀가 어머니의 한계와 인간적인 면모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비슷하게 아들은 자신의 아니무스, 즉 내면의 남성 원리를 아버지에게 투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 힘과 지혜의 의인화로서 아버지를 이상화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거부하는 모든 부정적인 남성적 특성의 소유자로 그를 악마화할 수 있습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이 이러한 투사를 철회하고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 자신의 정신으로 통합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모님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지닌 자로 본다면 우리의 관계는 무의식적인 기대와 인식되지 않은 필요에 의해 왜곡된 채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11번째 역설은 우리가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진정으로 보고 돕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투사했던 우리 영혼의 부분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형적 아버지나 어머니를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실제 부모님과 성숙하고 통합된 방식으로 관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인기 삶에서 가장 미묘하고 심오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투사를 되찾아 마침내 부모님의 진정한 인간적인 면모를 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의 집단, 기억, 윤기, 식별했던 축적된 인간 경험의 광대한 저장소인 집단 무의식은 가족 및 효도와 관련된 강력한 패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효도의 뿌리는 집단적 인간 경험의 가장 깊은 토양 속으로 파고듭니다. 모든 문화권의 신화, 동화, 성스러운 이야기에서 성인 부모 자녀 관계의 주제가 왜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서사들이 집을 떠나거나 집으로 돌아오거나 부모님을 돌보거나 혹은 버리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될까요? 부모님과 비교적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할 때 불균형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이 불안감은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인 역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인간 경험을 통해 울려 퍼지는 버림받음과 배신에 대한 원형적 두려움에 닿아 있습니다. 상자의 이야기, 오디시스를 찾는 텔레마코스, 아버지를 매장하는 안티고네와 같은 이야기들. 이 모든 서사들은 단순히 외부 이야기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감정적 반응을 형성하는 내부 패턴으로서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윤근 집단 무의식이 원초적 이미지, 즉 원형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의식하지 못할 때조차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 현명한 아버지, 영원한 아이의 원형, 이 모든 원초적 패턴들은 우리의 실제 부모님에 대한 인식과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채색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도울 때 우리는 그들과의 개인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이러한 집단적 패턴에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고 우리의 이해를 넓혀 우리의 부모님과의 고유한 관계에 진정으로 속하는 것과 우리가 집단적 인간 경험의 대표자로서 짊어지고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12번째 역설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원형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을 인식함으로써 이 관계를 불가능한 기대에서 해방시키고 더 진정성 있고 인간적으로 가능한 연결을 허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신화와 이야기 속에 외부에 존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의 가장 친밀한 행동과 반응을 형성합니다. 의존에서 춤으로 두 개의 완전한 존재, 부모님과의 관계의 변형이 마침내 일어날 때 한때 의존이나 통제의 역동이었던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모합니다. 즉 각자 상대방의 온전함과 여정을 존중하는 완전한 존재들 사이의 춤으로 말입니다. 두 원이 합쳐지지 않고 만날 때 새로운 사랑의 기하학이 탄생합니다. 이러한 변모는 자동적으로 또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자 통합, 투사의 인식, 부모 콤플렉스와의 대면,
개성화 과정과 같은 일관된 내면 작업의 결과입니다. 불안한 어머니를 강박적으로 돌본 지 수년 후 이 행동을 동기부여했던 무의식적인 패턴을 마침내 인식하는 딸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이 구원자 역할과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 어머니의 의존에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투사했는지 깨닫습니다. 깊은 내면 작업을 통해 그녀는 점차 이러한 투사를 철회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가족 패턴의 변화에 불편해하며 저항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의존의 역동에서 해방된 어머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내면의 자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우정, 관심사, 능력을 개발합니다. 딸 역시 강박적인 돌봄의 재단에 희생되었던 자신 안의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들 사이에 새로운 종류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더 이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 더 이상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관계가 말입니다. 윤근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만남은 각자가 자신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함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체성에서 관계할 때 우리는 상대방도 온전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렇게 변형된 곳에서 부모님을 돕는다는 것은 그들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진정으로 필요한 때와 그것이 단지 습관이나 우리 자신의 감정적 필요에 불과할 때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능력 내에서 자신의 도전에 직면하도록 허용하며 통제하려 들지 않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3번째 역설은 진정한 도움이 의존을 만들지 않고 독립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깎아내리지 않고 존엄하게 합니다. 그것은 통제하지 않고 해방시킵니다. 이것은 윤기 인간관계의 가장 높은 잠재력으로 식별한 관계적 연금술입니다. 즉, 상대방을 우리 자신의 확장이나 투사가 아닌 진정한 너로서 만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스러운 원, 안에도 밖에도 아닌, 함께 우리는 원이 완성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부모님 돕기를 멈춘다는 것이 아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의 질과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새로운 방식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의존적으로 융합되지도 무관심하게 분리되지도 않으며 상호 자유 안에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결국 불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그 보이지 않는 교환, 부모님을 돕는 것에 대한 불안한 비밀, 이제 그 온전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도울 때 그것은 종종 부모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지되지 않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정체성, 목적 통제, 죄책감으로부터의 사면, 조건부 사랑 등 많은 것을 받는 교환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도움은 우리 자신의 온전함이 넘쳐 흐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를 비우는 희생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는 너그러움입니다. 마지못해 이행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부모님이 성인으로서 만날 수 있는 성스러운 원을 상상해 보세요. 각자가 서로의 고유한 여정을 존중하는 곳입니다. 이 원 안에서는 필요할 때 도움이 자연스럽게 흐르며 의존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경계는 명확하지만 완고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어려울 때조차 말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는 존중받지만 현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윤근 개별화가 고립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더 진정한 형태의 연결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더욱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때 역설적이게도 타인과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커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지혜입니다. 부모님을 통제하거나 대신하거나 유아화하는 의미에서 돕는 것을 멈추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과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현재에 존재하며 주의 깊고 존중하는 태도로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존재 안에서 우리는 가두지 않고 해방시키는 형태의 도움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축소시키지 않고 존엄하게 만드는 도움을 말이죠. 우리의 개별성과 소속감을 모두 존중하는 도움을 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이제 침묵하고